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며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누구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리어카를 끌고 가며 음료수를 판매하는 아주머니도 국민이고요. 건물을 청소하시는 여사님도,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님도 국민입니다. 자신의 회사에 광고를 만들어주는 광고 대행사 직원도 국민이고요. 사장님의 차를 운전해주는 기사님도 국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갑질 문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할 분들 알아서 잘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역전세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셋값이 억 단위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빚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깡통 전세가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깊습니다. 역전세난 과연 어느 정도이고 깡통 전세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현상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값이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전세난이라는 용어들이 그렇죠. 많이 성행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역전세난이라는 것은 보통 전세가 이제 그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시점에서 전세 가격이 이전보다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 세입자 분에게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고 네. 이제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 차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역전세난 자체가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근데 서울 지역에 특히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역전세난이라고 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생활할 때 1, 2억이라는 단어가 돈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렇죠. 예, 강남구의 삼성동이라든지 또는 그 잠실역 근처 송파구의 잠실역 근처라는 쪽에는 전세금이 갱신을 통해서 지금 한 2, 3억씩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서민들은 이게 체감되기가 참 힘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게 서울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이제 횡행하다가 서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전세 기한이 끝나서 전세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전세값하고 집값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정도였는데도 전세 들어갈 집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되는 차이에 이 전세난이 역전세난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까 전에 강남뿐만 아니라 송파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아니고 일단은 서울로 국한된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그런 양상 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방의 경우에는 이미 그 주택 가격이 또 사실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전세 자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주라든지 그 산업 기반 자체도 많이 붕괴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가까운 곳으로 본다면 수도권. 특히 이제 동탄 이 신도시를 인근으로 해서 그쪽에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된 것은
보면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입주 예정 물량이 약 한 12만 호가 넘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게 지금 뭐 하늘의 별따기. 그렇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존의 세입자를 우리가 세입자 모시기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세가 그렇게 매매 그렇게 우리가 집값이죠. 집값에 비해서 전세를 들어가는 전세가 자체의 비율이 예전에는 사실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뭐 나타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2014년도 중심으로 해서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전세 금액이 6억, 7억이 넘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뭐 8억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주인으로 봐서는 그 하나의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돈을 내줘야 되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 우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심도 있게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역전세난의 배경은 공급 물량 확대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정부가 그렇게 옥죄는데 이제 그런 옥죄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정부가 규제를 내놓고 난 뒤에 이런 현상이 이제 뭐 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물량들은 다 준공이 돼서 이제 완공된 거죠. 집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에 굉장히 이제 주택의 시장에서 분양을 많이 할 때 특히 이전 정부 시절이죠. 그 정부 시절에 많은 분양 우리가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이상의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감당하기에는 현재 또 부동산 시장은 우리 정부가 또 규제를 좀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옥죄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물량은 넘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사실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MB 정권 때부터 건설업이 막 이제 부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사를 했고 이것들이 이제 지금 준공되면서 물량은 쏟아져 나오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막으니 이제 그 남은 물량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 명쾌하게 정리했나요? 네,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역전세난인데 그럼 이 역전세난이 결국은 이제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것인가 부동산 시장에 그게 이제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전세난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집을 이제 새를 살고 도저히 이제 전세 가격이 낮아졌는데도 낮춰지지 못하면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야 되는데 그 집을 나올 때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주인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아마 나올 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뭐 어려운 용어로 전세 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저희 집값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그 돈 차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금이 있거나 하면서 손쉽게 사실은 집에 갭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또 금리도 상당히 낮은 그 기간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몇 채 보통 우리 주위에 보면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가 50 혹은 60 뭐 이 정도로 될 정도로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은 금액으로서도 한 채를 소유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은 한 뭐 1, 2억도 들지 않는, 채 들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현금 보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파산 상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 결과도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또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뭐 그분들이 사실은 그 갭 투자자야 자기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단기 투자를 한 거지만 거기에 세입자는 굉장히 사실은 주거상에 있어서의 불안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갭 투자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그 전세를 끼고 5천만 원 가지고 5억 원짜리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아까
50몇 채요? 그렇게 네, 가지신 분들도 뭐 있다고요? 50채나 60채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돌려달라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줄 수 없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한두 가구도 아닌 네. 그런 대다수의 50가구나 60가구 되는 분들이 그러게요.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도 고스란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우리 심한 표현으로 거리로 내몰릴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갭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이제 급매물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집값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효과로 인한 뭐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금리 기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으로 대출 규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자금을 확보하기가 주택을 사기 위한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그것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 물량까지 포함해서 시중에 집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이 공급 부분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서울과 인접 신도시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물량도 많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인상 자체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집을 가진 사람들 자체에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세입자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주거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부분에서 골머리를 낳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정권이 어쨌건 부동산 문제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내놨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역전세난은 좀 과도기적 성격이니까 너무 우리가 문제시하지 말자 뭐 이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네. 역전세난이 계속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저도 않습니다. 네네.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있어서 잠실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들이 새로운 주택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해서 갑자기 쏟아지면서 네. 일시적인 상황으로 왔던 적이 있고요. 그 밖에는 대부분 어떤 그동안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 역전세난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일단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물량들이 많다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긴 힘들 거고요. 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까지 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15년, 16년에 착공에 들어간 물량들이 다 준공이 돼서 쏟아질 가능성들이 많고 네.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주변에 있는 다산 신도시라든지 일부 별내 신도시나 이런 쪽에 사실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준공되면서 또 일정 부분들은 내가 이게 세를 사는 것 자체가 주거 안정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 기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좀 네. 만들어서 형성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집을 사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전세 물량 공급은 넘치고 네. 세입자 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내년까지는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네. 구조화된다고까지 이야기하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쏟아질 예정인 그 공급 분량이 좀 끝나고 나면 네, 그렇죠. 네, 문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갭 투자 같은 거 해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네. 그냥 집 두세 채 살 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부동산 투자해라. 네네네.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집 두세 채 가진 사람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나요? 지금 네. 현재? 예전에도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올해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되고 네. 그 밖에도 대출 규제 등등 해서 실제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세제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논의 중이고 있는 그 보유세 부분에 대한 강화 부분도 아마도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집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부터 해서 장기 보유도 특별공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양도할 때도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을 정부가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 3월 달 특히 그 4월 1일에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집중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 같은 경우에도 본 통계를 보면은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네.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임대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제도로 정착해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어떤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8년간 또 사실은 그 집을 가진 분이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년간 그 세입자는 여러 가지 앞으로 2년마다 갱신을 할 때 그 전세 가격의 상승을 제한된 네. 금액으로 한다든지 네. 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 세입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그런 어떤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주택자들은 임대 등록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단순하게 그렇지 않고 버틴다는 자체는 굉장히 세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세 부담,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전세 보증금으로 해서 돌린다든지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특정한 직업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임대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산이 좀 노출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어떤 비용 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네네. 측면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실 우리 임대 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본다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그것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앞으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 있어서는 과세하는 대상으로 이거 포함을 시키면서 대신 그로 인해서 다른 수익들을 충분히 또 정부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서로 상생의 모습으로 미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네.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상생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엔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네, 어제 4867님께서 상품 소개하시는 분 목소리가 너무 귀엽네요 하셨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 밖에서 웃음 짓고 있는 우리 조연출입니다. 그 문자 받고 엄청 행복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화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요즘 서울 강남권의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값이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던 이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을 감당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익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갭 투자자, 2번 앱 투자자, 1번 갭 투자자, 2번 앱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퀴즈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세요. 1번 갭 투자자, 2번 앱 투자자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대한민국 어느 경제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정보입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조윤미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첫 번째 나눌 이야기 주제가 바로 간편식이에요. 네네, 간편식. 네, 1인 가구가 요즘 엄청 증가하면서 네네. 아마 이 간편식과 같은 주방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인 가구가 오히려 네. 좀 특이한 가구 또는 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뭐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은 통계로 보면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15년 통계치를 했을 때 27.2%가 1인 가구인데요. 뭐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죠. 네. 1980년에 4.81%였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늘어난 그렇네요. 건데요. 그러면 2인 가구,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를 보니까 26.1%. 그다음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가 21.5%. 그다음에 자녀가 둘이거나 뭐 위에 조부모님을 모시거나 뭐 이런 경우 해서 4인 가구가 이제 18.8%. 그러니까 사실 1인 가구 제일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3네 가구 중에 하나는 1인 가구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혼자 뭐 하는 거, 뭐 혼밥. 네. 혼술 뭐 이런 용어들은 엄청 이제 뭐 흔하게 네.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혼삼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혼자 혼삼이요? 사는 삶. 아, 혼자 사는 삶. 네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혼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한 네네. 10개월 정도 혼자 살아본 적이 네. 있는데요. 이게 밥을 먹기가 제일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물론 네네. 요리도 못하지만 네네. 요리를 한번 했다 하면 이게 너무 남아요. 그러니까 미역국 네. 한번 끓이면 정말 한 2주는 미역국만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먹는 게 너무 어설픈. 그리고 사실 이제 네. 혼삼을 하다 보면 혼자 이렇게 뭐 밖에서 사 먹거나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질 않은데 맞아요. 식당에서 사 먹는 밥은 조금만 먹으면 질리더라고요. 맞아요. 밖에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 간편식이라는 상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그렇습니다. 받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이 뭐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네. 네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간편식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간편식 그러면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데우거나 뭐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네. 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완성된 조리 형태가 제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즉석밥입니다. 네. 그 이 즉석밥은 뭐 요새는 종류가 다양해져서 백미, 뭐 잡곡부터 시작해서 볶음밥 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컵밥이나 뭐 비빔밥 이런 것도 밥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요. 밥이 즉석밥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 나가서 문화화하는 우리 한식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차림이거든요. 사실 네. 한식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면은 밥에 여러 종류의 반찬이 그렇죠. 차림되어 있는 것을 네. 떠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밥이 중심인데 이 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밥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쌀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 즉석밥이 한식 세계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긍정적 네. 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지금 2011년 기준에 했을 때는 그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한 가구당 연간 5,390원 정도를 소비를 했어요. 즉석밥을 네. 사는데. 네. 근데 2016년 5년이 지나서 15,400원이 넘어갔으니까 5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네. 5년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연평균 한 가구당을 평균을 낸 겁니다. 네. 그 자취생들이라면 동의하실 텐데 이 밥을 요 즉석밥을 사서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거 끓여갖고 이제 계속 먹는 거 그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찌개도 끓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찌개류가 지금 굉장히 그러게요. 급성장하는 그 가정 간편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곰탕류 같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엄마가 집 나갈 때 끓여놓는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설렁탕, 사골곰탕, 갈비탕 네. 이런 건데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많은 양을 끓이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이게 사서 끓이게 되면 질려요. 네, 질립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저 곰탕 3개월까지 먹어본 적 있어요, 진짜. 네, 엄마한테 정말 맛있다고 말 한번 잘못하면 계속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계속 네, 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다음에 국탕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된장국, 부겁고 이런 거 물에 넣어서 끓이거나 아니면 끓는 물을 붓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국 종류로 먹는 거. 네. 그다음에 찌개류, 부대찌개,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변화들을 놓고 보면은 이 국탕국 종류도 지금 한 6배 정도 구매가 네. 지금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증가를 했는데 네. 이런 게 예전에는 그냥 자취생이나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임시로 사서 먹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뭐 그럼요. 보통 얘기해왔던 네.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네. 가정을 이루는 그런 평범한, 가구에서도 네. 평범한 일반 가구에서도 그 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골뼈 또는 뭐 삼계탕을 예를 들면 닭, 생닭 판매량은 계속 줄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요리화한 이런 가정 간편식의 소비는 맞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삼계탕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첫 해에 저희 엄마가 사위한테 복날 삼계탕을 끓여주신다고 해놓고는 네. 즉석 삼계탕을. 네. 지금까지도 그게 장모가 비밀로. 끓여준 네, 건 줄 알고 있는데 네, 네. 여보 미안해요. 그거 즉석이었어요. 근데 저도 가정 네. 간편식 중에 가장 집에서 하기 어려운데 네. 가끔 너무 먹고 싶고 생각났을 때 정말 가성비 좋은 최고죠.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바로 삼계탕인 것 같아요. 그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데 네. 그 딱 사서 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근사한 남비에다가 맞아요. 담아서 진짜 얼마나 내가 끓인 듯이 맛있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끓여서 먹게 되죠.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레토르트라고 하죠. 네, 그 네, 전자레인지에 찡 해가지고 그냥 먹는 요리들이요. 네. 이 레토르트랑 간편식은 다른 거예요? 레토르트는 예를 들면 캔 이렇게 우리가 부르듯이 네. 어떤 포장의 방법을 레토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토르트는 어떤 주머니에 어떤 일정한 만들어진 주머니에 네. 재료를 넣어서 완성된 재료를 넣고 완성된 요리를 넣어서 고압 가열을 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레토르트라고 합니다. 네. 고압 가열하는 그것을 레토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일종의 포장 방법이고 여기에는 뭐 폴리스테롤로 막을 하고 뭐 안에다 뭘 넣고 하는 일종의 포장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이 주머니에 담아서 한꺼번에 딱 넣고 그다음에 네. 전자레인지에 딱 돌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이에 보존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는 전자레인지 돌릴 때 문제가 없어야 되고 파손하면 안 되고. 파손이 네. 안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하나의 포장 기술로서 레토르트가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품화돼서 많이 나오게 돼서 우리가 가정 간편식 하면은 레토르트 식품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걸로 해서 많이 이제 시장에 판매가 됐고 했기 때문에 네. 예. 네. 오늘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여러분들께 간편식에 돈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정 간편식에 일종의 트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3원칙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3원칙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리 시간 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짧아야 되죠. 그럼요. 네네. 두 번째는 재료가 남으면 안 돼요. 아, 중요해요. 두고두고 먹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딱 한 번 먹고 끝낼 수 있어야 네. 되고 그다음에 한 그릇으로 끝내야 돼요. 밥을 놓고 뭐 찬을 놓고 뭐 잔뜩 차려서 먹는 방식은 아니고 예를 들면 덮밥이 아주 대표적인 그 한 그릇 요리거든요. 네. 한 그릇에 반찬까지 다 들어있는 형태.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정 간편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리 시간이 긴 거부터 바뀐 그런 트렌드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곰탕 같은 게 대표적이죠. 몇 시간씩 끓여야 되고 맞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이런 걸로 가고 있고 조리 과정이 복잡하거나 재료가 다양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집에서 다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어찌됐건 음식이니까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뭐 아무리 빨리 한다, 아무리 간단하다 해도 맛이 없으면 못 먹는데. 그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좀 조미료 맛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보존을 위해서 뭔가 첨가물도 많이 넣었을 그렇죠. 것 같고. 찝찝하고 좀. 네. 네. 좀 불안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포장 기술이라든가 좀 재료를 배합하는 거 또 그게 완성된 재료 상태에서 얼마나 잘 보존할 것이냐 유통 과정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되니까 네. 그런 기술들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상품화되는 게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맛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그 강한
조미료 맛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계속적인 기술 개발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식품회사 중에 대기업 식품회사들이 네. 이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명 셰프가 만든 요리도 간편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되게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그 자사 매장 요리도 내놓는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그 스테이크 같은 걸 딱 먹었는데 네. 집에서 같이 먹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이제 포장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네. 안정적으로 보존하면서 집에서 간단히 요리해서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해서 프리미엄 간편식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간편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식당에 가서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않아? 이럴 정도로 네. 뭐 스테이크 같은 거는 15,000원, 뭐 2만 원, 25,000원 막 이렇게까지 네. 가고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가정에 갖고 와서 편하게 그럼요. 네. 간단한 와인 같은 걸 한 잔 즐기면서 네. 가정에서 즐길 수 있다. 또 네. 식구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사실 가격으로 보면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품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편의점 도시락도 아주 대표적인 가정 간편식인데 편의점 가면은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보통 한 4,000원 평균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한 끼 식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식당만 가도 8,000원, 9,000원, 10,000원이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도시락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햇반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이제 모바일 쪽에 그 판매되는 걸 쭉 보니까 네. 밥 한 그릇에 지금 한 700원에서 한 900원, 좀 비싼 건 900원, 잡곡 들어있고 네. 이런 좀 900원. 또 브랜드가 좀 유명한 브랜드면 조금 더 비싼 뭐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700-800원 정도 주고 밥 한 그릇 사는 게 어떤가. 네. 이런 생각 해보면 식당에서 우리가 공깃밥 추가하면은 예전에 500원 받았지만 지금 다 1,000원씩 받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을 그렇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네. 네네. 저한테는 참 좋은 게요. 이제 제가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네네. 아무리 맛있고 비싼 데를 가도 식당에서 먹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네. 요놈들이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사가지고 집에서 먹이면 훨씬 네네. 더 많이 먹일 수 있고 차분하게 먹일 수 있어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자기가 한번 입에 담아봤던 맛. 그렇죠. 어른이 중요하죠. 돼서도 그 맛을 계속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된대요. 근데 그 맛을 다양하게 간편식으로 해줘도 될까요, 엄마로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거 이제 해주면은 왠지 엄마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같지 않고 미안하고 네. 엉터리 갖다 샀다 먹이는 것 같고 이게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육을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저를 하고. 위해서 좀 다양한 간편식들을 네네. 좀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이 미식가들도 이 간편식을 간편식에 돈을 써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왜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분의 1에 네. 이런 이제 1인 가구들이나 또는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간편식을 먹고 있는데 이 간편식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맛을 비교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맛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식가들도 괜히 비싼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정식으로 차린 것만 평가하지 마시고 이런 간편식도 좀 평가해서 다양하게 정보 좀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4867님은 이제는 종이잭, 플라스틱잭,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유해물 없는 용기들로 바뀌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간편하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여전히 하여튼 용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릴 때 이렇게 유리 그릇에다 옮겨서 그게 더 전자레인지 좋다. 돌리는 그런 네.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요즘에 재활용 대란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네. 간편식 만들 때라도 좀 포장을 좀 네네, 간편하게 그렇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7066님은 캐캐 묵은 사고방식은 버리자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밥은 꼭 집에서 해 먹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먹히맘들을 위해서는 네. 차례상에 차리는 음식들 있잖아요. 사실 차려놓고 조상님도 조상님도 오셔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은 잘 안 먹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가정 간편식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불필요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많은 시간 들여야 되는 것들은 네. 좀 요령껏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지혜롭게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제 전문 분야인데 이걸 들고 오셨어요. 홈쇼핑에 속지 않는 법 하셨는데 네. 대표님은 홈쇼핑 얼마나 애용하세요? 저는 한 쇼핑에 한 7, 80%로 홈쇼핑 이용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바일 쇼핑 포함해서 최근에 모바일로도 많이 옮겨가고 네, 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연립주택에 사는데요. 한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가지고 4층까지 힘들죠. 들고 오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배송이 워낙 잘 되니까 그렇죠. 활용하게 되고 또 쇼핑을 하느냐고 다리품을 팔 시간들이 대부분 잘 없어요. 일하는 여성들인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니까 뭔 사야 되겠다. 뭔 안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생겨서. 오늘 그 노하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돈 쓰는 홈쇼핑 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홈쇼핑에 관련된 속설들을 좀 여러 번 들었어요. 첫 번째는 홈쇼핑 물건은 일반 매장에서 파는 거랑 다르다. 네네.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가 다르다. 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거 네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그런지를 제품별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그동안 이제 속설로만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슈가 한번 터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밥솥하고 김치냉장고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같은 제품이고 또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이렇게 싸다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막 보여줬는데 그 영수증이 사실은 제대로 진짜 소비자처럼 가서 구매하면서 끄는 게 아니라 가짜였던 거예요. 아, 맞아요. 거기랑 얘기해서 그냥 찍어와서 온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리고 또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은 같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사실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다른 모델인 거예요. 어떤 건 60만 원짜리 모델이고 어떤 건 30만 원짜리 모델인데 네. 홈쇼핑에서 판 거는 30만 원짜리 모델을 팔면서 값은 60만 원짜리랑 비교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계속 방송에 대한 것들을 심의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홈쇼핑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겪을 때마다 그동안의 속설이 진짜였구나 하면서 불신감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제품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또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홈쇼핑 자체에서도 지금 자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또 네.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 자칭 우리 홈쇼핑의 전문가 달인 조유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지극히 조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네네. 지금부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무조건 이건 홈쇼핑에서 사면 이득이다. 저는 화장품. 화장품은요. 맞아요. 정말 싸고 많이 줘요. 정말 싸고 많이 줍니다. 네. 뭐 이렇게 그 덤으로 주는 것도 꽤 많고요. 네. 근데 사실 화장품은 이제 너무 고가의 제품을 사서 조금 바르는 것보다 적정한 가격을 사서 많이 바르는 게 피부에 훨씬 좋다. 차라리 그 피부 미인 비결이세요? 뭐 피부 미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화면으로 좀 안 나오니까 목소리로 네. 다 피부 미인인 걸로 추측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홈쇼핑에서 고가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것을 가격에, 사서 듬뿍 발라라.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이 가장 그 가성비도 좋고, 근데 샀을 때 그 제품이 대부분 다 같은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되는 거라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이익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고 언젠가 하여튼 쓰기 때문에 사서 후회하는 일이 그래도 좀 적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때마다 계절별로 좀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운데이션을 얼굴에다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제품을 한동안 홈쇼핑에서 쫙 팔았거든요. 네. 지금 아무도 안 팔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두들겨야 됩니다. 어쨌든 파운데이션은. 진짜 전문가시구나. 그다음에 진동으로 해가지고 얼굴에 지 발랐던 거 그거 웬만한 분들은 다 하나씩 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쓰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거, 유행 타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늘상 가까이 두고 기초 같은 거. 네. 그리고 자기가 한번 사서 충분히 이제 경험해봤던 거 이런 안정적인 걸 선택하면 화장품이 가장 가성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홈쇼핑에서 가급적이면 사면 안 되는 물건. 저는 이제 요새 많이 보는 건데 그 외국산 슈퍼푸드가 엄청나게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정말로요? 네. 근데 신문 기사들 막 나오면서 그리고 종편이나 이런 데서 누가 나오셔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홈쇼핑에서 그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뭐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뭐 아보카도니 뭐 이런 것들 과일실류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퀴니아 뭐 차가버섯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먼 나라 뭐 예를 들면은 캐비어라는 거는 TV에서 승려님들이 드시는 몸에 좋은 거라는데 우리나라에도 승려님 많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세요. 근데 굳이 뭐 이런 뭐 장수마을 코카소스가 어딘지 거기에서 먹는 거라면서 막 파는데 이거 사가지고 끝까지 드시는 분 별로 못 본 거 맞아요. 값은 또 은근 비싼데. 아니 우리나라 승려님들 채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건강해요.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승려님들이 먹는 시금치나 뭐 이런 싱싱한 것들 하면 되는데 캐비어까지 갈 거 없다. 네, 그 말씀 해주셨고요. 같이 사서 나누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속옷류를 좀 권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는 사람들은 미리 자매나 모녀나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홈쇼핑에서는 일정 한 번 가면은 배송이 가야 되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반송률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맞아요. 저도 몇 번 반송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분량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옷이면은 뭐 8개, 뭐 10개 세트 거기다가 오늘은 특별히 해갖고 뭐 하나 더 주고 막 이래서 색깔별로 쭉 있는데 그 끝까지 절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3명 정도 사이즈 맞으시는 분들 같이 해서 나눠서 하면은 제일 쓸모가 있게 살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식품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조한 이렇게 말린 그 채소류 같은 종류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국물 내는 다시피 이런 거 있는데 좋아요, 그런 거. 그것도 최소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게 한 번 배송해서 3만 원에서 4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 3만 5천 4만 원대를 넘어서야 배송했을 때 가능한 거라서 그 정도의 가격대로 만들려다 보니까 양이 뭐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그런 거는 근데 여럿이 나눠도 또는 시간을 어느 정도 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오늘 홈쇼핑 관련된 이야기요. 더하면은 오늘 방송 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 되면 준비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우리 벌써 끝난 겁니까? 네, 끝났어요. 네. 조윤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생생 퀴즈 정답은 1번 갭투자자였습니다. 1776님 갭투자자 2% 경제를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0760님 갭투자 어쨌든 부럽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요 하셨네요. 4421님 새싹이세요. 1번 돈을 쫓지 않고 돈이 쫓아오게 해야 하는데 욕심이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맞아요. 2401님 갭 투자자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3007님 갭 투자자 진행자 목소리가 좋아서 선물 줄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이제 선물은 저희 조연출이 줍니다. 네. 새싹 당첨자 7190님, 8769님, 0682님. 당첨자가 아니고 정답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생생경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발전위원회 기금으로 만들어지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